안녕하세요. 인간관계에 대해 철학하기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10분 안 넘었을까요? 이런 것들이 더 길었던데요. 저는 금방 지나갔는데. 네. 자, 이제는 좀 익숙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은 다 편파인 것 같고 나만 보편인 것 같아요. 근데 나도 어떤 방식의 편파이겠죠. 나도 우물에 빠져 있죠. 네, 이제 조금 넓은 우물에 빠져 있자 이거죠. 좀 우물을 넓히자. 그래야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가능하면 타인을 이해해야지 내 속이 안 상하잖아요. 인간은 이성의 존재라서요. 이해가 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 인간관계가 그래서 어려운 거죠. 타인은 나한테 이해되기 어렵거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해되려고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은 자기의 존재 방식대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나한테 이해되는 방식으로 존재해 달라고 그 사람한테 자꾸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내가 이해되는 방식으로 당신 좀 존재해 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우리는 다 존재의 고유성을 인정받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인간관계에 대해 철학하게 강의를 듣고 계신 거예요. 네. 자, 보실까요? 자, 동창회에서 누가 싸웠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거는 A가 B한테 실수를 한 거고 A가 B한테 사과를 해야지 풀리는 문제고 우리가 이제 이 동창회가 깨지면 안 되니까 A가 B한테 사과를 하는 거에 이제 동창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B한테 전화 거는 거죠. 야, A가 전화했어? 야, 그러고서 말 한마디 없는 거 있지? 이러고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A가 이제 용기를 내 전화를 했어요. 다른 사람이 또 B한테 전화해서 야, A가 전화했어? 그래, 전화했더라. 뭐래? 야, 삐죽이 미안하다. 이러고 뭐 제대로 들리지도 않는 말로 얼버무리는데 아유, 정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때요? 말을 안 하면 그래 놓고서는 미안하다만 한마디도 안 하더라. 이러고 화를 내고 있죠. 근데 말을 하면 말했으니까 금방 마음이 풀려요? 아니에요. 야, 뭐 삐죽이 미안하다만 한마디 해놓고 말더라? 그리고는 변명을 얼마나 놓는지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나 못하면 밉지는 않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을 해도 밉고 말을 안 해도 밉죠. 뭐예요? 결론은 먹힌검이에요. 미운 거예요. 예. 밉다라는 결론은 이미 있고 말을 안 하면 말을 안 한 게 근거가 돼서 내가 미워하는 게 정당화가 되고요. 말을 하면 말을 했는데 용서를 해줘야 되잖아요. 사과를 하니까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정도의 사과에 내가 이걸 용서를 해야 되나? 그래서 어떨 때는요 사과했을 때 더 화가 나는 경우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사과를 받아줘야 되는 상황으로 몰아 넣었잖아요. 그 정도의 사과에 내 마음은 안 풀렸는데 이거 사과라고 받아줘야 되나? 이러니까 화가 더 나는 거죠. 그러니까 친한 사람한테만 이제 쏙닥쏙닥 말이나 못하면 밉지는 않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결론은 뭐야? 미운 거야. 말을 해도 밉고 말을 안 해도 밉고. 예.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따져 보면서 우리의 심리적 인식의 특징을 이해해 가는 거예요. 예. 조금 느낌이 오실까 모르겠네요. 자, 타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래요. 근데 내가 그거 똑같은 거를 할 때는 어쩌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요. 똑같은 걸 한 줄도 몰라요. 예, 똑같은 걸 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타인에게 적용한 논리와 나에게 적용한 논리가 다르더라고요. 예. 근데 저도 철학한다고 이거 맞추려고 되게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되게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내로남불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할 때 잠깐씩 '어머 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저도 저한테 놀랐어요. 예. 그래서 야 뭐 철학 아니라 철학 할아버지를 해도 팔이 안으로 굽는 건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이제 그럼 철학을 해서 뭐가 좋아요? 그럼 완전히 팔이 안으로 굽지 않게 할 수는 없어요. 공평무사하게 인식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열이면 10번 다 팔이 안으로 굽으면 타인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다고요. 근데 10번 중에 너덟 번만 굽거나 아니면 막 불철주야 너무 노력해서 10번 중에 한 번만 팔이 안으로 굽는 식으로 인식하면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현저히 줄어들죠. 거기에 철학의 힘이 있는 거거든요. 예. 자, 우리는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요. 믿고 싶은 것을 믿어요. 근데 철학은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 믿어도 되는 거 맞아요? 이걸 계속 브레이크를 걸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믿고 싶은 것을 믿어 가지고 한참 딴 방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기를 당할 때를 보면 사기치는 사람은 이 욕망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믿고 싶어요. 그렇게 이득이 나온다는 걸 너무 믿고 싶어요. 그러면
믿고 싶은 거를 믿어도 되는 근거만 한뜩 갖다 놓거든요. 그쵸? 근데 제가 비판적 사고의 방법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타당할 가능성과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동시에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기치는 사람이 이 믿고 싶은 사람한테 돈이 확 잘 된다. 쉽게 돈이 된다. 이렇게 믿고 싶은 사람한테 믿어도 되는 근거를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비판 사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믿으면 안 되는 이 주장이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 생각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걸 믿고 싶은데 이걸 믿으면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하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판단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대화를 하셔야죠, 다른 사람한테. 예. 그래서 "야 이런 얘기가 있어. 그래서 막 이래서 나 지금 혹 하는 마음인데 나 이거 딸려가도 되는 거 맞나? 이거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은 뭘까?" 이 질문을 자꾸 하셔야 된다는 거야. 내가 이걸 뭔가 믿고 싶은데 거기에 딸려가면 안 되니까 이것이 이 주장이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믿고 싶은 걸 두고 그걸 타당할 가능성을 생각하는 능력이 좋겠어요?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하는 능력이 좋겠어요? 타당할 가능성을 생각하는 능력이 좋겠죠. 근데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은 지금 나한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잘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하고 대화를 해 보셔야죠. 예. "이게 맞는 것 같아? 네가 볼 때 이것이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은 뭐가 있는 것 같아?" 이 질문을 계속 버릇처럼 하셔야 돼요. 예. 이것이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은 뭘까? 일단 스스로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은 뭘까? 근데 이제 이렇게 좋은 물음을 하면요. 여러분의 뇌가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이성이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뇌를 움직이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뇌를 움직이는 질문을. "나 지금 마음이 이쪽으로 쏠리는데 이것이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은 뭘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누가 사업 계획서를 갖고 와서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질문을 해 보셔야 돼요. "아 그래. 지금 플랜 1, 2, 3, 4 해서 뭐 스텝 1, 스텝 2, 스텝 3 좋은데 이게 만약에 엉그러지면 다른 대안은 있어?" 이걸 물어보셔야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아 왜 안 되는 얘기부터 하세요. 뭐뭐 없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분에게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은 플랜 B, 플랜 C가 없는 분이에요. 위험에 대한 고려가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쵸?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현실이 그걸 따라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현실을 보고 믿어도 될 건 믿어야죠. 예. 근데 철학은 이게 믿어도 되는 건가 아닌가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도록 요구하는 학문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는 비철학적으로 믿고 싶은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서 그 결론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는 거죠. 아까 "말이나 못하면 믿지는 않지. 그래 놓고선 미안하다면 한마디도 안 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래도 믿고 저래도 믿고 그 결론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는데 이성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철학은 이성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 이거를 강조하는 거고 이런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이제 체득이 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따져 물어가는 걸 보시면서 이성을 올바로 사용하는 거가 체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휴미라는 철학자는 "이성이 정념의 노예다."라고 인제 딱 찔렀는데요. 그건 뭐냐면 믿고 싶은 걸 자꾸 믿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고 싶은 결론, 정념적 결론, 예. 믿고 싶은 결론, 내 마음의 정념이 원하는 결론. 그 결론을 정당화하는 쪽으로 이성을 쓰기가 쉽다는 거예요, 인간은. 예 인제 휴은 이 말로 "이성은 정념의 노예니까 뭐 이성에 기대하지 마세요." 이건 전혀 아니고요. 휴 굉장히 멋있는 철학자예요. 예. 굉장히 멋있는 철학자인데 예 아주 날카롭게 이성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성의 한계를 너무나 날카롭게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성의 한계가 '아 이성이 결국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정념의 노예가 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정념의 노예가 되는 측면이 있으니 그거를 안 하는 방식으로 이성을 제대로 사용하자.' 이런 주장을 한 셈이거든요. 데이비드 휴미라는 영국의 철학자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지금 '아 그래. 귀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갖다 붙이기식.' 근데 저는 속담에서 힘을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어쩜 그렇게 뚝 떨어지는 말을 했는지. 그 비철학적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그걸 갖다 끼워다 붙이는 경우들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다."라고 지금 이렇게 강의를 들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모르게 그렇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이성을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를 여러분들도 모르게 안 하려고 하게 돼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이성의 힘이죠. 예. 이성을 잘 사용하고 활성화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소피아가 지혜고요. 필로가 사랑이어서 철학의 그리스어 원 필로소피아는 지혜에 대한 사랑인데 철학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피아를 단순히 습득한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제가 뭐 지혜로서의 사랑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이 지혜를 가지고 뭘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문제시한다는 거죠. '아 내가 이게 맞나?' 나라는 존재 자체를 계속 검토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피아를 습득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만이 아니라 만자를 넣어야 되겠네요. 소피아를 습득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문제시하는 거다. 예. 그래서 나의 존재가 적절한 방식으로 존재하는가를 끊임없이 검토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철학에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는 우리가 마땅히 존재해야 하는 바대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계속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어 마땅히 존재해야 하는 바대로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지혜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지금 뭐 워밍업 중입니다. 본격적인 얘기는 잘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네. 자, 그래서 "철학에 이런 힘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철학은 인식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편적인 인식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다. 총체적이고도 근본적인 비판이다. 이런 말씀 드렸었고요. 자기 편리한 대로만 살아서는 결국 편할 수 없다. 그래서 조금 머리는 좀 아파야 된다. 미리 머리 아파서 두고두고 머리 아플 가능성을 줄이는 그런 철학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예.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좋은 생각은 인생을 바꿉니다. 좋은 생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풀고 살기로 해요. 감사합니다.